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라오의 미국 주식 밸류 리밸런싱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가능한 한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 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필자가 개별 주식이 아닌 SPY나 QQQ 같은 지수 추종 ETF를 기반으로 투자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종목마다 주기적으로 오는 횡보작을 맞출 수 없고 그 시기에 다른 주식이 상승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상위 구간에 포진하는 기업을 모두 모아놓은 ETF 투자를 선호하는 것이다. 애플이 잘 나가도 좋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가도 좋다. 다른 주식이 다 횡보해도 한두 종목만 날아가면 ETF는 상승한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도 ETF 투자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SPY나 QQQ 투자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생은 유한하다. 30년 후에 10배가 된다 한들 이미 70세가 넘은 나이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실컷 누릴 수가 있을까? 나이가 너무 많아지고 나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사실상 레버리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레버리지의 대상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또는 당신의 노력이든 말이다. 아무리 투자를 레버리지로 시도한다고 해도 자금이 부족할 때는 위험도에 비해 얻는 수익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젊을 때는 자기 개발에 대한 노력으로 자신을 레버리지해야 한다. 꼰대스럽게 들리겠지만 아직 초년생 라인에 속한다면 노력을 통해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인정받는 것이 가장 빨리 부를 축적하는 길이다. 젊음이 가장 큰 자산일 때는 내 몸을 레버리지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밤새서 노력하면 건강에 탈이 난다. 그때는 젊은 시절 노력해서 모은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시도해야 한다. 부동산은 전세 갭을 끼고 매수하는 것을 나쁘게 보는 인식이 없는 데에 반해 주식에서 레버리지 ETF 투자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식 또한 위험성을 컨트롤하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다. 레버리지는 잘못이 없다.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를 계획적으로 다루면 충분히 효과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알고 있다면 트렌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테슬라는 배터리, 자율주행, 반도체, 인공지능, 인공위성 등이 합쳐진 종합 IT 회사로 봐야 한다. 최근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인공위성 스타링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처럼 이제 미국 기업은 단순한 기업체가 아니며 한 나라의 시스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미국의 패권 지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정말 이 모든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은 2014년부터 대위기를 겪었다. 당시 중동의 석유에 비해 셰일가스를 추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배럴당 유가가 $60 이상은 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4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의 위기를 느끼고 일부러 석유 생산을 늘려 유가를 떨어뜨린다. 직전에 오펙 회의에서 석유를 감산하기로 했었던 약속을 어기는 행위였다. 실제로 이 시기에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들은 줄 도산을 맞았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20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석유 전쟁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살아남은 셰일가스 회사들은 저유가의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기술 발전으로 생산 단가를 더 낮추고 이윤폭을 낮추는 대신 더 많은 셰일가스를 생산하였다. 도태된 기업은 사라졌으나 살아남은 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셰일 산업이 사기업 주도였던 것과는 달리 중동 국가의 경우 대부분 석유 산업이 국유화되어 있었고
석유 산업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즉 미국의 셰일 산업을 죽이기 위해 치킨 게임을 시작했지만 저유가 상태를 오래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중동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다. 중동 국가는 기존의 복지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은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반대로 미국은 IT나 금융 등 석유와 관련한 산업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다양했고 저유가는 오히려 미국의 다른 분야 기업들의 생산 단가를 낮추어 주게 되었다.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추출의 손익분기점은 과거와 달리 30달러대 수준으로 내려왔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 생산 단가가 낮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위 수준이다. 즉 나머지 중동 국가보다 미국의 생산 단가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석유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1위다. 이는 단순히 미국을 석유 수입국에서 석유 수출국으로 뒤바뀌게 됐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셰일가스 혁명은 곧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의미하며 더 이상 중동 국가의 저자세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여러 나라의 에너지 패권 다툼이 얽혀 있다. 러시아에서 유럽에 수출되는 천연가스는 가스관을 통해야 하는데 이 중 우크라이나에도 가스관이 지나가고 있다. 만약 우크라이나의 반러 정권이 들어서면 이 가스관을 담보로 여러 가지 협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플 수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또 다른 이득을 보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의 셰일 산업이다. 반대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받아야 하는 유럽은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의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셰일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이다. 하지만 중국은 셰일가스가 산 밑에 매장되어 있고 셰일가스를 개발할 기술도 산업도 없다. 미국과 다르게 중국은 광물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업이 셰일가스가 나오는 토지를 매입하여 셰일가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미 미국의 셰일가스 관련 기술은 타국에 비해 5년 이상 앞서 있으며 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 성공한 미국 입장에서 타국의 셰일가스 추출을 그냥 보고 있을 리 만무하다. 미국이 그동안 치러온 걸프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수많은 전쟁들은 대부분 석유와 연관되어 있다. 401k 연금제도란 미국 내국 세법 401조 K항에 규정된 연금제도를 의미한다. 21세 이상의 12개월 이상 일한 직장인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 1년에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2022년 기준 2만 500달러로 한화로 약 2,500만 원 수준이다. 이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기도 하지만 근로자가 2만 500달러를 납입하면 기업이 절반 정도를 추가로 납입해 주기 때문에 기업마다 기준이 다르다. 납입하는 순간 수익률이 플러스 50%가 된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의 직장인이라면 최대 한도까지 이 연금제도에 납입하고 싶어 한다. 미국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인 총 6천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의 생산 가능 인구 약 2억 명 중에서 약 30%가 가입되어 있다는 걸 뜻한다. 이 납입금으로 어떤 스타일로 투자할지를 납입자가 정할 수 있다. 미국은 주식형 펀드 쪽 비중이 약 60%, 혼합형 펀드가 약 15%, 채권형 펀드가 약 25%라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 방식의 90%가 채권이나 예금 등 안전자산에 쏠려 있다. 앞서 미국은 후진국형 인구 구조를 가진 선진국이라고 설명했던 적이 있다. 이는 앞으로도 미국의 생산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401k 연금제도를 통한 주식 투자액도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연금이 주식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 미국에서 주식은 주식 투자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 또한 주가의 눈치를 보게 되기도 한다. 이런 특징들은 미국 주식의 401k 연금제도가 없던 과거와 달리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이기도 하다.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에서 매수한 만큼 주가가 오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식의 유동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배당이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소유하는 비율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이 건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 모두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미국의 기업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주주 친화적이다.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기업의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건 아닐까 생각될 정도다. 미국 시장은 냉정하다. 어떤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안 하거나 배당을 삭감하는 일이 발생하면 주가는 크게 하락하곤 한다. 반대로 자사주 매입을 늘리거나 배당을 늘리면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 배당 킹, 배당 귀족 등 일정 기간 이상 배당을 상승시키는 회사들은 훈장 같은 명칭을 주주들에게서 부여받기도 한다. 주주들의 이런 냉정한 평가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적극적이며 각종 공시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라시아 대륙처럼 서로 경쟁하고 발전할 기회는 적었지만 발전된 기술이 아메리카 대륙에 전파되는 순간부터 미국 땅덩어리가 가진 장점이 극대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에는 비옥한 토지도 있었고 수많은 광물 및 석유도 있었고 미시시피 강, 미주리 강 등 미국 본토를 관통하는 강이 많아서 더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유라시아 대륙과는 달리 서쪽의 태평양, 동쪽의 대서양, 북쪽의 캐나다, 남쪽의 멕시코를 접하는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타국의 침략을 받기 힘든 요새가 되었다. 특히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망가진 유럽이 재건에 힘을 쏟는 동안 침략당하지 않고 무기를 수출하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미국은 자연스럽게 패권 국가가 되었다. 전 세계가 안정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경찰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제안을 당시의 유럽은 뿌리칠 수 없었다. 동서남북으로 지역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중국과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여전히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 자국 편향성 현상이라고 부르는 자국 주식 투자 성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애플이나 구글이 세계적인 대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네이버가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일반인 투자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적립식 투자는 무조건 안전하고 옳은 투자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심지어 닷컴 버블과 리먼 브라더스 사태 시절에도 적립식 투자를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백테스트 자료를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역사적인 두 사건을 적립식 투자로 극복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역사적인 위기의 초반부에서 적립식 투자를 시행했을 경우뿐이다. 문제는 내가 투자를 시작하라고 하는 시점이 위기의 초반부인지 중반부인지 종반부인지 알 수 없으며 적립식 투자의 끝자락에 어떤 종류의 위기에 처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의 TQQQ를 꾸준히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자. 초반에 보유한 주식의 평가금이 500만원이 되었을 때는 추가 매수액 50만원의 비중은 기존 투자액의 10% 수준이다. 하지만 후반부에 만약 평가금이 5억이 되었다면 추가 매수액 50만원의 비중은 기존 투자액의 0.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의 투자한 금액에서 새롭게 적립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 즉 적립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장점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적립식 투자는 점점 거치식 투자처럼 변모하는 것이며 후반부에는 월 적립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적립식 투자의 초반부에 큰 위기를 맞는 것은 오히려 정말 운이 좋은 경우이며 반대로 적립식 투자의 후반부에 큰 위기를 맞는 것은 올인 투자에서의 위기와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올인 투자를 아이러니하게도 적립식 투자 후반부에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결국 리밸런싱이 없는 단순 적립식 투자는 후반부의 약점 때문에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리밸런싱은 주식을 오래 이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적립식 투자는 초반부에는 효율적인 투자이지만 적립식 투자만으로는 후반부 위기를 돌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아내에게 내가 죽으면 10%는 국채를 매입하고 90%는 S&P 500 지수 주종 ETF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다. 즉 워렌 버핏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의 간단한 자산 분배만 해도 평생 주식에 발을 담그고 지내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밸류 에버리징의 특징은 이 그래프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코스트 에버리징이 정액 매수로 분할 매수로 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밸류 에버리징은 밸류를 설정해 놓고
그 밸류보다 낮으면 매수하고 높으면 매도하면서 밸류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다.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에 따라 매수량도 다르고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에 따라 매도량도 다르다. 필자가 이 방식에 눈이 번쩍였던 이유는 장투를 하면서 목표에 따라서 매도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모든 투자 방법은 상황에 따른 한계가 있다. 워렌 버핏의 슈퍼 매매법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신이 앞으로 어떤 투자법을 접하게 되더라도 한두 가지 투자법의 전 재산을 올인해서는 안 된다. 즉 투자법 자체를 분산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밸류 리밸런싱도 마찬가지로 밸류 리밸런싱 반복론 하나에 전 재산을 올인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특히 큰 자금을 운영할수록 더더군다나 그렇다. 밸류 리밸런싱은 미국의 나스닥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만든 방법인 만큼 닷컴 버블과 같이 나스닥 전체가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는 분위기에서도 수익을 내는 방법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책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라우어의 미국 주식 밸류 리밸런싱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분의 그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리뷰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이 책을 구매하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